뭐 지난 8월 24일 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했죠. 우리 정부는 거의 묵인에 가까운 뭐 찬성은 아니다, 지지는 아니다 그러면서 계획에는 찬성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면서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재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저지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황 정말 일부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결국 방조가 같은 편에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지금 일본 해산물,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태도를 보면 거의 뭐 용인 방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과 한 편이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동영 작가님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견된 수순이었고 그렇게 가는 건데 여론은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총선 전에 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차라리 빨리 해달라. 맞아요. 근데 그 뉴스가 그냥 과연 가짜 뉴스냐? 대통령실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네. 가짜 뉴스면은 뭐 항의를 하든가 항의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아사히에서는 항의 한번 할 때 해봐라. 이름도 까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 대상이 정무 2차장?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서 한 거예요.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고. 맞아요. 그래서 화살을 받지 않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뭐 부산 자갈치장을 비롯해서 포항 죽도시장을 비롯해서 손님이 없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탓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괜히 민주당에서 괴담을 유포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전에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괴담 싸움에 지면 안 되니까 민주당이 프레임을 잘 짜야 된다. 특히 일본이 방류하는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막을 방법이 왜 없습니까?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정부 편을 들었다. 제2의 친일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럼 방법이 어떤 거냐? 제일 쉬운 거는 국제해양재판소 분쟁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소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가 되느냐? 됩니다. 국제법상 우리가 인근 국가이기, 최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못해도 한국은 할 수 있어. 한국은 그래서 이 국제재판소에 이걸 제소해서 강제 분쟁 절차로 들어가면 결론이 날 때까지 오염수는 일단 내보내지 못합니다. 네.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분쟁 절차로 돌입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소하고 전 세계 여론을 압박하고 이런 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거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일본 편에 섰다. 제2의 매국행위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여론전을 살펴야 된다. 일본이 방류한다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있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이렇게 여론을 좀 만들어야 된다.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일단 방류를 중지시켜야 되는 그런 일까지 안 했으니 네. 그거 안 한 거에 대한 비판도 하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고 그렇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자, 구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제2의 친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딱 그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거의 내선 일체 정도예요. 네, 거의 뭐 지금 역사 과거사부터 시작해서 그 안보 동맹 그리고 이 핵 오염수 방류까지 거의 보면은 엄청나게 한일은 거의 동조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저는 내선 일체 정부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는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참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근데 저는 사실 찾아보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어땠나 그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 보니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 일본의 주권의 사항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기준이면은 뭐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게 참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도 사실 이 밀어붙이는 게 굳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사실 방조하면서 찬성하는 거나 다름없는 게 문재인 정부의 그런 외교 안보 수장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으니까 사실 마음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얘기한 것도 비판스러울 점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절대로 반대했죠. 이룰 수 없다고. 맞아요. 뭐 그렇죠, 예. 거의 다 원희룡 제주지사부터 다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대구시당 의원들 80%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나와서 다 성명서 채택하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180도 싹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냐 아니면은 날 공천줄 사람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후쿠시마 문제 포함해서 그 우리 구 기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친일 행각 일본과 동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육사 교정에 있는 독립운동가 동상을 철거하겠다. 네. 다섯 그러면서 공산당 전력이 있다. 네. 거기 누가 공산당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이게. 네, 맞아요. 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남침할 때 쳐들어왔어요. 뭐 김일성이랑 같이 운동을 했습니까? 예? 역사 의식이 이렇게 없어. 지금의 시대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시대상이. 그때는 아나키스트도 있었고,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자본주의자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은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수단으로 아나키즘 운동도 하는 것이고 공산주의 운동도 한 거야. 근데 지금 100년 지나가지고 당신 옛날에 소련 공산당 했으니까는 빠져.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옆에 있는 김자진 장군은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인데? 예? 이회영 선생은 그럼 뭡니까 그러면? 공산당입니까 그 사람이? 예?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태영호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공산당 전력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를 순봉했던 사람들은 다 문제라는 거잖아. 그럼 태영호는 뭐예요? 그러면 박정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문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문제야. 남로당 출신의 사회고 선고까지 받은 네. 사람인데 빨갱이 전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공산당 전력인 것 때문에 그분들을 그게 한게 역사에서 아니라는 거지. 빼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독립운동이 꼴보기 싫은 거야. 지금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그 뿌리 뉴라이트, 그리고 정민석 같은 사람들, 조부가 친일했던 사람들, 이거 자신들의 뿌리가 다 친일 쪽이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게 육사 교정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후쿠시마랑 연결하면 딱 들어맞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공산 뭐 21세기에 아직도 레드 컴플렉스냐, 뭐 메카시즘이냐 이렇게 몰고 갈 게 아니라 이거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 친일하는 사람들 제2의 친일파다, 제2의 이완용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론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중대한 사안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늘 지적이 되어왔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 이번 담화문 그 총리가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발표하고 또 뭐 의경 문제는 말하고 그냥 하루 만에 뒤집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써가지고 홍보 영상 만들어가지고 10억 가지고 광고비 집행하고, 또 대통령실은 3,800원인가요? 그거 가지고 또 돈을 그 영상 만들었잖아요. 이런 행위가 결국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뭐 일본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 뭐 그러니까 저는 참 윤석열 정부가 비겁한 정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중대한 사안이면 사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사실은 국민들의 우려들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실상 허수아비라고 평가를 받는 한덕수 총리를 내세워서 담화를 발표한 것도 참 비겁하고요. 그 저는 사실 이게 딱 조폭 구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조폭 보면은 보스를 보위하기 위해서 그 보스는 뒤에 서고, 그렇죠. 그다음에 행동대장들이 앞에 서서 그 상대방의 공격들을 막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딱 정확하게 보면은 그 조폭들의 행위 구조하고 너무 닮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해결 방안도 그래요. 지금 뭐 아까 이동윤 작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민들이 어렵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결한다는 방안이 뭐냐면 대통령실 구내식당의 수산물 메뉴를 증가시키겠다. 심지어는 또 무슨 뭐 학교나 회사에 그 구내식당에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폐선 지원금 확대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정말 진정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어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 8천억 정도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금 마련한 보상안에 거. 대해서. 근데 우리는 1,000억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억 가지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네. 그 구기자 말씀처럼 굉장히 대통령이 비겁한 거거든요. 뒤로 계속 빠져 있거든요. 뒤로 빠지고 몰매 맞는 사람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칭찬받을 때 자기가 나타나고 맞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미일 회담한다 그러면 자기가 계속 앞에 나서는 거지.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뒤로 쓱 빠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해병대 사태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모른다 그랬단 말이죠. 다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다 크게 문제될 문제가 되지, 사안들이에요. 법적으로. 예. 문제돼요. 그리고 핵 오염수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홍보 영상을 우리 정부가 왜 찍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거기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1,600만 뷰를 만들었다? 네. BTS도 못한 일을 했다? 근데 그걸 뭐 잠깐 몇 초만 봤다며. 앞에 5초, 6초 이 정도 본 거만 많다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또 점검하기 다 큰일 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너무 비겁한 거예요. 자신의 친인척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없죠. 네. 역대 그런 정부 봤습니까?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 자기 친인척 다 사과했습니다. 맞아. 비록 자신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이 뭐 한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부덕하니까 내 친척들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사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굉장히 비겁한 책임지지 않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지상급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불리한 일이 있으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겁한 정부이자 비열한 정부예요. 제가 그 대통령이 식단을 한번 알아봤어요. 수산물을 한다길래 도대체 일주일 동안 그럼 뭘 드시는지 청와대 메뉴를 알아봤더니 월요일은 모둠에 그러니까 광어하고 우럭회하고 고등어구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화요일은 제주 갈치조림, 소라무침.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멍게 비빔밥, 우럭 탕수. 목요일에는 바다 장어 덮밥, 전복 버터구이. 그리고 금요일에는 물회더라고요. 그럼 아마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까 점심 시간에 모둠회를 먹었겠죠. 광어하고 우럭회하고 고등어구이를.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산으로 먹을 게 아니고 정말 청와대가 이런 정도의 이벤트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후쿠시마에서 가져와서 음. 아니 후쿠시마에서는 어떻게 가져와도 지금 물론 수입 금지가 돼 있습니다만 아니면 다른 수산물이라도 가져와서 안전하다라고 항보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아직은 우리나라까지 이제 오진 않았으니까 예. 지금 먹는 게 그 큰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예. 그거 다 씌워둔 거죠. 그렇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류하기도 전에 네. 그 노량진 가서 뭐 열심히 써먹었잖아요. 먹었죠. 네, 뭐 맞아요.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 쇼입니다. 그리고 아니 저는 정부가 이제 뭐 그 어민 피해 지원금으로 뭐 2천억을 플러스해서 총 뭐 5천억 원 정도를 마련했다라고 이러는데 근데 왜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는 행위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하냐는 내야 거죠. 됩니까? 맞아. 아니 이건 일본이 자궁 안에 둘 수 없는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 버려가지고 네. 발생한 피해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이 지금 그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급하니까 물론 예산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도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인데 민주당이 그래서 이 구상권 청구하는 내용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염수 사업법이라고 해서 4개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장외 집회 지금 토요일 날 처음 했잖아요. 근데 계속 해 나갈 계획인 것 같아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장애 집회는 시민단체와 같이 시민같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압박하는 것도 좋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법재판소로 네. 국제사업재 끌고 가는 거 네. 그거 아직 열려 있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그렇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계속. 그리고 또 하나 압박하는 거는 중국 정부,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발 떨어져 있는 중국 정부도 모든 해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맞아요. 우리는 왜 안 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 홍콩 뭐 이렇게 합치면은 한 40% 이상이거든요. 네. 일본 전체 수출물의 수산물, 네. 수산물의 43%인데 우리까지 끼면 50% 넘는단 말이에요.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자기 땅에다 안 가두고 자기 땅에 파묻거나 자기네 호수에 넣으면 되는데 굳이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때문에. 그런데 니네 돈 때문에 방류했는데 오히려 중국하고 홍콩하고 대한민국이 막아버리면 혹은 대만이나 다 합쳐서 다 막아버리면 수산물 안 받으면 훨씬 손해다. 그렇지. 훨씬 손. 그런 압박을 하면 결국은 기시다도 그런 논란에 힘입어서 그러면 백긴 둘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돈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지금 어차피 후쿠시마 안에 못 들어가는 장소가 많아요. 출입 금지고요. 왜 사람이 못 사니까. 거기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네. 안전하다며. 안전하다니까 굳이 못 들어가는 거기다가 하면 되지 왜 바다에 방류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직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장애투쟁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좀 여론을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알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뭐 카드 뉴스든 유튜브든 뭐 민소희를 통해서든 당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다른 진보 유튜브를 통해서든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청와대하고 각 부처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계속 홍보를 한다면 그럼 오염수를 한번 생수처럼 받아다가 한번 각 부처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먹어보라 음수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자신도 없잖아요. 본인도 사실 그 가져오면서 사실 먹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그 지적을 하나는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촛불이 켜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과 17년에는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촛불이 켜졌고요. 사실 그 덕분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건데 촛불 정부로서. 근데 핵 오염수 방류 사건 이건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촛불은 전혀 제대로 켜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 촛불 저는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촛불 패배주의 또는 촛불 허무주의 이런 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촛불을 켜서 권력을 만들어줬더니 제대로 자신들의 기대나 바람, 요구들을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가서 촛불 켜봐야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일종의 그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누가 다시 촛불을 켜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조금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좀 느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유럽에 최근에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극우주의 정당 출신들이 정권을 많이 잡았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냐? 그 전에 보수가 계속 잡다가 진보를 한번 넘어갔어.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극우로 간 거거든요. 부산에서 민주당 힘들다 그래서 부산시장도 만들어주고 지방자치 거의 다 부산 뭐 구청장 다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부산시장 사고 치고 바뀌는 게 없네?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기자 지적대로 촛불을 들어가지고 정권을 바꿨는데 바뀌는 게 없네? 우리 삶은 그대로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민주당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또 다른 잘못을 예를 들어 정권을 뭐 4년 뒤에 3년 뒤에 바꿨다 하더라도 또 똑같은 잘못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맞습니다.